If your landlord does not responsibly steward your home, city government will step in. It is now a great pleasure and an honor of mine to introduce the new Executive Director of the Mayor's Office to Protect Tenants, Sia Weber. 뉴욕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임대차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넘어 사회주택관련 법안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죠. 주목할 점은 뉴욕시 공화당 지지층의 63%마저도 이러한 흐름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죠. 본 영상은 특정 정치적 세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뉴욕시 부동산 시장의 입법 흐름과 그리고 그 배경,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들의 반응을 팩트 중심으로 구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이제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인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가치 판단과 해석은 오직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입법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인 2019년 이전의 뉴욕시 임대법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뉴욕시는 1969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안정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제도 아래서 집주인은 임대료를 시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인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 규제를 합법적으로 회피한 방법도 존재했는데요. 월 임대료가 일정 임대값을 넘어서는 순간 해당 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가 주택은 서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들은 규제에 묶여 저평가된 건물을 매입한 뒤 제도의 예외 조항들을 활용해 임대료를 임대값 위로 끌어올려 규제를 해제시키는 전략을 취했죠. 이 전략에 사용된 조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입자가 퇴거할 때, 즉 집이 공실이 되면 임대료를 20% 인상할 수 있게 해주는 베켄시 보너스 조항이고, 두 번째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게 해주는 IAI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지렛대를 활용하면 이전 임대료가 규제 해제 기준값에 못 미치더라도 단숨에 임대료를 끌어올려 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The bet is basically, all right, market rents are, it's worth deregulating these buildings all over the city because the spread between market rents and the regulated rents is so high. The pricing on these assets gets totally out of whack. 이는 처음부터 탈규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를 단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규제 회피로 보는 이유죠. 1994년부터 25년간 약 33만 개의 건물이 이 임대료 규제에서 벗어났는데요. 이 중 무려 52%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이 규제가 해제된 유닛들은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2배에서 3배 상승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제 자유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라고 평가했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서민 학대라고 비난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시스템 아래에서는 세입자의 퇴거가 이제 집주인의 이익과 직결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2018년 11월 공화당이 거의 60년간 장악했던 뉴욕주 상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요. 임대차법은 주법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필요 조건이 달성된 겁니다. 이에 따라 2019년을 시작으로 뉴욕주는 임대차법을 전면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꽤 급진적으로 말이죠. 2019년 봄 뉴욕 알바니 주이사당 앞에 수천 명의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100개가 넘는 세입자 조직이 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깃발 아래 집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끈 사람, 세아 위버. I think the reality is that for centuries we've really treated property as an individualized good and not a collective good, and we are going to transitioning to treating it as
a collective good and towards a model of shared equity. 당시 세입자연합의 캠페인 디렉터이자 현재 맘다니가 직접 임명한 세입자 보호국장. 뉴욕시 주택시장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대변화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첫 번째 축이 바로 임대차 시장 개편입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아 위버가 이끌어낸 HSTPA죠. HSTPA란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앞서 말한 임대차 규제 회피 방법들을 모두 차단한 법입니다. 즉, 현재 뉴욕시 주택이 약 절반인 100만 호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규제에 묶인 것이죠. 게다가 뉴욕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규제 대상이 아닌 주택들마저 임대료 인상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 법안들은 건물주들에게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2023년 건물주들의 리모델링 신청 건수는 2019년 대비 70% 급감했는데요. 이는 수리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이자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가 증가하면서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건물을 수리하기보다는 건물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된 공실들이 늘어났고 파산하는 건물주들이 속출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피나클 그룹입니다. 약 8,700호를 보유한 대형 임대사업자인 피나클은 HSTPA,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이 삼중고 속에서 결국 백기를 들었는데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은행은 대출 갱신을 거부했고 결국 피나클은 약 5억 7천만 달러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5,000호 이상의 주택이 헐값으로 매물로 나왔고 이는 맘다니 취임 이후의 첫 번째 행동 목표가 됐죠. 이는 잠시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뉴욕 주택시장의 거대한 전환, 그 두 번째 축은 주거의 탈상품화입니다. 이것은 세입자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요. 건물의 소유 주체를 바꿔서 부동산을 투자 자산에서 공공재로 전환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는 COP라는 우선 매수권법과 현재 입법 계류 중인 사회주택개발청입니다. 코파는 기존의 자유시장 거래 프로세스에 공익적 개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에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건물주가 매물을 내놓으면 우선 80일간 비영리 단체와 독점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매도인은 민간 매수 희망자와의 접촉이 원천 차단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독점 협상 기간 이후입니다. 비영리 단체와 협상이 결렬되어 결국 건물주가 민간 매수자와 최종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비영리 단체에게 15일간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비영리 단체에게 이 최종 협상 내용이 공개되며 만약 비영리 단체가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겠다고 선언하면 건물주는 반드시 그들에게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이는 거래의 불확실성과 기회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민간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물과 접촉을 하기 위해 독점 협상 기간을 수개월 기다린 후 시간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실사하고 자금을 조달해 마침내 협상을 타결하고 계약을 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비영리 단체가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사겠다고 선언하면 계약을 빼앗기는 겁니다. 수개월간 공을 들였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딜을 빼앗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바이어는 드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부동산업계는 매수 수요 급감과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죠. Look, government sucks at regulating. It's just terrible. Just look at NYCHA. It sucks. Okay, now they're regulating the market. Even the rent stabilized apartment that we have is not market based. It's really destructive of the market. 그리고 이 코파와 한몸이라고 평가받으며 부동산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뉴욕주 의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주택개발청입니다. 사회주택개발청은 단순한 주택관리기관이 아닙니다. 이 기관은 민간 자본을 압도하는 세 가지 핵심 권한을 가지는데요. 그중 첫째는 토지 수용권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사유재산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면세지방채 발행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개발사보다 낮은 금리로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닝 규제 우회 권한입니다. 민간이 넘지 못하는 지역의 용도 규제를 주정부 권한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지자들은 이 사회주택개발청이 이전에 설명한 코파와 결합될 경우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파가 비영리단체에게 이 우선 매수권을 부여를 해도 대다수의 민간 이 비영리단체들은 뉴욕 맨해튼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 없습니다. 이때 사회주택개발청이 개입하는 것이죠. 사회주택개발청은 비영리단체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직접 자금을 지원하며 그 대가로 법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는 저렴성 제약 조항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에는 임대료 상한 고정, 매각 승인제, 영구적인 저렴주택 유지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즉, 건물의 실질적 운영 재량은 정부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뉴욕시는 복잡하게 비영리단체를 격려하는 구조로 설계했을까요? 여기에는 금융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 정당성입니다. 정부가 직접 사유재산을 뺏는다는 프레임은 거센 저항을 부릅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를 내세운 지역 사회주도의 매입은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완화하는 훌륭한 방어막이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사회주택개발청의 강제적 매입은 상당한 법적 비용과 긴 소송기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건물주의 자발적 판매를 전제로 한 우선 매수는 훨씬 빠르고 저렴하죠. 만약 코파와 사회주택개발청이 완전하게 작동하게 된다면 뉴욕 부동산 시장은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이 일련의 법안들을 두고 양측 진영의 해석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누가 옳은지는 알 수 없으나 취임 후 맘다니가 보인 첫 번째 행보는 이 논쟁에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했습니다. HSTP의 시행 이후 재정난을 겪다 파산한 피나클 그룹이 기억나시나요? 이 그룹이 소유했던 약 5,100개의 주택이 파산 경매에서 민간 부동산 업체인 서밋에게 낙찰됐는데요. 그런데 맘다니 시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 매각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제동이 과연 어떤 의도인가에 대한 해석이 다분한 와중에 법정에서 나온 맘다니 측 변호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규제된 임대료를 감안하면 서밋은 이 건물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맘다니 스스로가 HSTPA가 건물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어 보수 측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죠. 물론 이 일련의 법안들이 의도적인 설계인지는 여전히 해석의 영역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난 5년간 여러 진보 정치인들이 만든 법안들을 맘다니가 시장 권한으로 적극 실행하며 정치적인 모멘텀을 더하고 있다는 점이죠. For too long, bad landlords have been allowed to mistreat their tenants with impunity. That ends today.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흐름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78%가 임대료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63%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은 뉴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모펀드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죠. 흥미롭게도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트럼프와 맘다니가 동일한 현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맘다니의 해결 방식이 더욱 급진적이지만요. Would you feel comfortable living in New York City under a Mamdani Yeah, administration? I would, especially after the meeting. Absolutely. What makes you comfortable? We agree on a lot more than I would have thought. 이는 부동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고 성장의 과실이 자산가에게 집중되는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정부의 개입 역시 마찬가지로 심화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견한 기본소득의 시대처럼 이제 정치는 이념의 프레임을 넘어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ultimately we will have to have some kind of universal basic income.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choice. GDP는 성장하는 반면에 중위소득은 정체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할지, 성장과 포용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투자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투자자들은 이념적 판단을 뒤로하고 게임의 룰이 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그저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앞으로 밸류에이션에 있어 지정학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개별적인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혼란스럽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읽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은 하나하나만 본다면 이제 모순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본질을 이해한다면 현재의 미국은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본질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지정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이제 현재의 혼란을 관통하는 명확한 프레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